한반도 최전방. 냉전은 막바지에 치달았지만 분단선에는 여전히 긴장이 맴돌았습니다. 그해 여름, 어느 최전방 초소에서 한 젊은 병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2세의 박일병. 그는 무전을 마친 직후 관측소로 향하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발자국은 어느 순간 갑자기 끊어져 있었고 남겨진 단서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탈영일까요? 사고일까요? 한 사람의 실종이 남긴 수많은 의문들. 오늘 그 미궁 속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날의 흔적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1990년 여름. 그 해는 유독 더웠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최전방 초소의 병사들은 매일같이 철책선 너머를 주시해야 했죠. 이곳은 민간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된 곳, 지뢰밭과 철조망이 겹겹이 둘러싸인 긴장의 공간이었습니다. 박일병은 충청도의 작은 농촌 마을 출신이었어요. 22세의 박일병은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논밭에서 자란 박일병에게 최전방의 삶은 낯설었지만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 6시 기상나팔이 울리자 병사들은 일제히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세면을 마치고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들.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보리밥에 김치찌개, 그리고 짠맛이 강한 반찬 몇 가지. 박일병도 평소처럼 묵묵히 식사를 마쳤죠. 오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철책선을 따라 늘어선 감시초소들. 각각의 초소에는 2명씩 배치되어 교대로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경계 근무를 섰어요. 박일병의 담당 구역은 동북쪽 능선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진 그 너머로는 상대방의 영토가 펼쳐져 있었죠. 정오가 되자 뜨거운 햇볕이 초소를 달궜습니다. 철제로 만들어진 관측 장비들은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병사들은 수시로 물을 마시며 탈수를 방지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루 종일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거죠. 오후 2시경 김하사가 박일병에게 근무 교대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쪽 관측소로 이동해서 다음 근무조와 교체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박일병은 평소처럼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죠. 박일병의 마지막 응답이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박일병은 무전기를 통해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서쪽 관측소로 이동 중이며 특이사항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김하사는 그 목소리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차분하고 안정된 음성이었다고 했어요. 관측소까지의 거리는 대략 200m. 평소 걸음으로 3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길은 초소 사이를 잇는 좁은 통로였어요. 양쪽으로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자갈과 흙이 섞인 울퉁불퉁한 길이었죠. 하지만 박일병은 관측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박일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근무조 병사가 아직 교대에 요원이 오지 않았다고 무전으로 보고했을 때 김하사는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일병은 시간 약속을 어기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김하사는 즉시 다른 병사들과 함께 박일병이 걸었을 경로를 따라 수색에 나섰습니다. 초소에서 관측소로 향하는 길. 처음 50m 구간에서는 박일병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군화 밑창의 패턴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100m 지점을 넘어서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자국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마치 박일병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은 그 지점에서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발자국이나 끌려간 흔적, 심지어 몸부림친 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단지 정상적으로 걷던 발자국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것뿐이었습니다. 김하사와 병사들은 혹시 박일병이 다른 길로 갔을 가능성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통제구역이었어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았죠. 설령 있다 해도 지뢰밭을 통과해야 하는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병력이 동원되어 박일병의 행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2세 청년이 2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일일까요? 그날 오후 최전방 초소에 드리워진 침묵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박일병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모든 이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오후 4시 부대장이 직접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부대장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최전방에서 병사 한 명이 실종된다는 것은 단순한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특히 그 시기는 남북 간 긴장이 여전히 고조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부대장은 즉시 수색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일병이 사라진 지점 주변은 지뢰밭과 인접해 있었거든요. 함부로 수색 인원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공병대가 긴급히 투입됐어요. 지뢰 탐지기를 들고 천천히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하는 탐지기 소리가 오후의 정적을 깨뜨렸죠. 하지만 몇 시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박일병의 흔적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어요. 오후 6시경 상급 부대에서 수색견이 투입됐습니다. 독일산 셰퍼드 2마리가 박일병의 속옷 냄새를 맡고 추적을 시작했어요. 개들은 처음에는 박일병이 걸었던 경로를 정확히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이 끊어진 지점에 다다르자 개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수색견들은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코를 바닥에 대고 열심히 냄새를 맡아봤지만 더 이상 추적할 수 있는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중년된 조련사도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박일병이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사라진 것 같다고 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암중모색이었어요. 야간 수색을 위해 서치라이트가 설치됐습니다. 하얀 불빛이 어둠 속 초소 주변을 훑어나갔죠. 그 빛 속에서 병사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밤 10시 첫 번째 보고서가 상급 부대로 올라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오후 2시 15분 무전 교신을 마지막으로 박일병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 발자국이 100m 지점에서 갑자기 끊어졌다는 것.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곧바로 군 본부까지 전달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부터 대규모 수색 작전이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박일병의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했거든요. 밤 11시 30분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일병의 아버지가 받았어요. 평생 농사만 지어온 박일병 아버지에게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부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곧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박일병 아버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5시 다시 걸려온 전화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번에는 부대장이 직접 통화했습니다. 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일병 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박일병의 가족들은 급히 부대로 행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고등학생인 여동생까지 3시간여의 차량 이동 끝에 도착한 부대는 평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곳곳에 수색팀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상태였어요.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가족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일병이 어제 오후부터 실종됐다는 것,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일병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한 건 따로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2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사람이 사라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부대장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오전 9시 본격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됐어요. 3개 중대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수색 범위는 반경 2km까지 확대됐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지뢰밭과 험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수색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전 11시경 첫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박일병이 사라진 지점에서 동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서 담배꽁초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하지만 확인 결과 박일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일병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거든요. 이 담배꽁초는 오히려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어요. 그곳은 일반적으로 병사들이 접근하지 않는 구역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웠을까요? 혹시 박일병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오후 1시 두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일병이 메고 있던 것과 같은 형태의 물통 뚜껑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박일병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형태의 물통은 모든 병사들이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수색은 계속됐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둘째 날 밤이 되었지만 박일병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부대 인근 여관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박일병 어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박일병 실종 이틀째가 흘러갔습니다. 초기의 희망적인 전망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어갔어요. 더 이상 단순한 길 이름이나 일시적인 연락 두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모든 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셋째 날 새벽 5시 군 본부에서 특별수사팀이 파견됐습니다. 헌병대 소속 수사관 3명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이들의 임무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다른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탈영, 납치, 그리고 사고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해야 했거든요. 수사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일병의 개인 소지품을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박일병의 침상 근처에서 발견된 것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5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집에서 보내온 편지 몇 통과 가족 사진도 그대로 있었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일병의 일기장에서 최근 며칠간의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곧 있을 휴가에 대한 기대감을 적어 놓았더군요. 탈영을 계획했다면 나타날 법한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 병사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어요. 박일병과 같은 생활관을 쓰던 8명의 병사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증언은 일치했어요. 박일병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고 이상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흥미로운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1시경 인근 이초소에서 근무하던 이병장이 이상한 걸 봤다고 했어요. 멀리 산 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병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인물은 군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 멀어서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은 박일병이 관측소로 이동하기 약 1시간 전이었어요. 시간상 박일병일 가능성은 낮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증언이 나왔어요. 삼초소의 김이병은 실종 당일 오후 2시 30분경 총성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총성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산 쪽에서 나는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시간을 따져보니 더욱 의문스러웠습니다. 박일병이 마지막 무전을 한 시각이 오후 2시 15분. 김이병이 총성 같은 소리를 들은 시각이 2시 30분. 불과 15분 차이였어요. 혹시 박일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수사팀은 즉시 그 시각 주변에서 총기 사용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초소에서도 그 시간대에 총을 발사한 기록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김이병이 들은 소리는 정말 총성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난 소리였을까요? 넷째 날 수색 범위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이번에는 민간인 수색대까지 동원됐어요. 인근 마을의 청년회와 산악회 회원들이 자원해서 참여했습니다. 총 200여 명이 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형의 특성상 수색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 수색대원들은 밧줄을 이용해 가파른 절벽을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박일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경 수색 중 작은 발견이 있었어요. 박일병이 사라진 지점에서 남쪽으로 300m 떨어진 계곡에서 군화 한 짝이 발견된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긴장했어요. 혹시 박일병의 군화일까요? 하지만
확인 결과 실망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군화는 몇 년 전에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낡은 것이었어요. 박일병이 신고했던 새 군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또 다른 헛된 희망이었죠. 그런데 이 군화 발견 과정에서 또 다른 증언이 나왔어요. 수색에 참여한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며칠 전 이상한 걸 봤다고 했습니다. 실종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인 7월 10일 저녁 산 아래로 군인 같은 사람이 내려오는 걸 봤다는 것이었어요. 그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그 사람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급해 보였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를 피해 도망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이라 정확한 얼굴은 볼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이 증언은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일병이 실종되기 이틀 전에 벌써 누군가 그 지역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혹시 박일병의 실종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것일까요? 다섯째 날 오전, 수사팀은 박일병의 동선을 다시 한번 꼼꼼히 조사했어요. CCTV가 없던 시대였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려 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후부터 오후 2시 15분 마지막 무전까지 박일병의 모든 행동이 기록됐어요.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어요. 그런데 무전을 마친 후 3분 만에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박일병이 관측소로 향하던 중 누군가와 마주쳤을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에 의해 다른 곳으로 끌려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가설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몸부림친 흔적이나 끌려간 자국이 없었을까요? 오후에는 또 다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혹시 박일병이 스스로 사라졌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었어요. 탈영을 시도했다면 어떤 경로를 택했을까요? 하지만 그곳은 사방이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혼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수사팀은 임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어떤 확정적인 판단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탈영설, 사고설, 납치설 모두 가능성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박일병 실종 5일째가 지나갔습니다. 초기에 적극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채로요. 사건은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박일병 실종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각종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제보들이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각자 다른 사건을 목격한 것처럼 증언 내용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제보는 인근 마을 주민 박 씨의 것이었어요. 박 씨는 실종 당일 오후 3시경 산길에서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은 평소 이 지역에서 보던 병사들과는 달리 매우 서둘러 보였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를 피해 도망친 것 같았다는 거죠. 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성은 산 아래 마을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거리상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나무들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다만 군복의 형태와 체격으로 보아 20대 초반의 병사인 것은 분명해 보였다고 했어요.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박일병이 자력으로 그 지역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도 많았어요. 왜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 산길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서둘러야 했을까요? 하지만 며칠 뒤 나온 또 다른 증언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자초소에서 근무하던 최 병장의 증언이었습니다. 최 병장은 실종 당일 오후 2시 45분경 북쪽 능선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최 병장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분명히 총성이었다고 해요. 한 발이 아니라 연속으로 2발의 총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소리의 방향은 박일병이 사라진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왜 그때 즉시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최 병장의 해명에 따르면 처음에는 다른 초소에서 훈련용 사격을 하는 줄 알았다고 해요.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날 어떤 초소에서도 사격 훈련 계획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면 더욱 의문스러웠어요. 박일병이 마지막 무전을 한 시각이 오후 2시 15분.
최 병장이 총성을 들은 시각이 2시 45분. 30분 차이였습니다. 혹시 박일병이 그 30분 사이에 북쪽으로 이동했을까요? 하지만 그곳은 지뢰밭이 있는 위험 지역이었어요. 세 번째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간인 목격자 김 씨가 제보한 내용이었어요. 김 씨는 실종 다음 날인 7월 13일 새벽 5시경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그는 새벽 조업을 위해 계곡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계곡 상류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상류에서 땅을 파헤친 것 같았다고 해요. 더욱 이상한 건 그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것이었어요. 김 씨의 표현으로는 새 냄새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실종 소식을 듣고 나서야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수사팀은 즉시 김 씨가 말한 계곡 상류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라 특별한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다만 평소보다 땅이 더 무른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제보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인근 트럭 운전사 이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씨는 실종 당일 오후 4시경 국도를 달리던 중 이상한 걸 봤다고 했어요. 길가에서 군복을 입은 남성이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남성은 매우 급해 보였고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 씨는 군인이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한 것 같아 태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도 의문점이 많았어요. 그 시각에 박일병이 그곳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직선거리로도 10km가 넘는 거리였거든요. 게다가 중간에 여러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어요. 다섯 번째 증언은 아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오초소의 조상병이 제보한 내용이었어요. 조상병은 실종 당일 밤 10시경 철책선 너머에서 이상한 불빛을 봤다고 했어요. 그 불빛은 손전등 같은 것이었는데 계속 깜빡이고 있었다고 해요.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조상병은 처음에는 상대방의 초소에서 나오는 불빛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방향을 자세히 보니 그쪽에는 초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어요. 혹시 박일병이 철책선을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외부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걸까요? 수사팀은 이 모든 증언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증언들이 서로 맞지 않았거든요. 시간상으로도 장소상으로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박일병이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증언들 중 일부는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언이 맞고 어떤 증언이 틀렸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웠어요. 수사팀은 한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목격자들이 박일병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본 것은 아닐까요? 같은 시기에 다른 병사가 무단 이탈을 했거나 아니면 군복을 입은 민간인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가능성도 쉽게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부대의 모든 병력을 점검한 결과 박일병 외에는 실종자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 군복을 입고 돌아다닐 이유가 있는 민간인도 찾을 수 없었어요. 2주째가 되자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너무 많은 증언, 하지만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혹시 목격자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기억에 착오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날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던 걸까요? 아무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실종 10일째 박일병 사건이 전국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전방에서 발생한 병사 실종 사건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이 쏠린 거예요. 하지만 언론 보도는 처음부터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보수 성향 신문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크게 부각시켰어요. 최전방 병사 납치 의혹, 북한군 침투 가능성 배제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냉전 시대의 긴장감을 배경으로 독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했어요. 반면 진보 성향 언론들은 군 내부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최전방 병사 탈영 추정, 군 기강 회의가 부른 참사라는 식의 접근이었어요. 이들은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반된 보도가 사건의 진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론을 분열시키고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추측성 기사들 때문에 박일병 가족은 혼란에 빠졌어요. 박일병의 어머니는 매일 신문을 사서 읽었습니다. 혹시 아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기사를 읽을 때마다 마음만 더 아팠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아들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하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탈영했다고 하니까요. 특히 가슴 아팠던 건 일부 기사의 표현이었어요. 군기강 해이로 인한 탈영, 사상교육 부족이 초래한 결과라는 식의 제목들. 마치 박일병이 문제가 있는 병사였던 것처럼 묘사하는 기사들도 있었거든요. 박일병 아버지는 이런 보도에 분노했습니다. 아들이 평소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실종 2주째가 되자 언론은 더욱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떤 주간지에서는 DMZ 미스터리, 사라진 병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온갖 추측을 늘어놓았어요. 심지어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거론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사건의 본질을 흐렸어요. 진실을 찾기보다는 흥미 위주의 접근이 우선됐거든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단서에 대한 보도는 부족했어요. 3주째부터는 언론의 관심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자 기사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거죠. 처음에는 연일 일면을 장식하던 소식이 점점 뒷면으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아예 보도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일병 가족에게는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언론의 관심이 식어간다는 것은 아들을 찾을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일병 어머니는 매일 부대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부대 측의 답변은 항상 비슷했어요.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단서는 더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한 달째가 되자 박일병 가족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호소하기로 한 거예요. 박일병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TV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탈영 같은 건 절대 할 아이가 아니라고요. 어머니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전국에 방송됐어요.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의 심정에 공감하며 동정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탈영설을 의심했어요. 더 큰 상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박일병 가족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상처가 되는 말을 했던 거예요.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 이런 일로 나라에 피해를 준다는 식의 비난이었습니다. 박일병의 여동생은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내 오빠가 탈영한 거 맞지?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전학을 가야 했어요. 2개월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됐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아갔고 수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어요.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일병 아버지는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아들 생각만 했거든요. 혹시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직접 수색에 나서기로 했어요. 주말마다 부대 인근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장비도 없고 수색 기술도 없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곡과 산길을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도 헛수고였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수색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위험한 지역은 접근할 수도 없었고 전문 장비 없이는 찾기 어려운 곳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가족들도 점점 지쳐갔어요. 처음에 절실함은 여전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도 해야 하고 다른 가족들도 돌봐야 했거든요. 그렇다고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요. 언론은 이미 박일병 사건을 잊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연일 터져 나왔고 사람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박일병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가족에게는 매일이 박일병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빈자리가 주는 아픔, 답 없는 기다림.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갔어요. 2000년 가을, 박일병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건은 완전히 잊혀진 상태였어요. 언론도, 대중도, 심지어 군 당국도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박일병 가족만이 여전히 아들의 행방을 궁금해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10월 15일 오후 한 남성이 지역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접수 창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일병 실종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어서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10년이나 지난 사건에 대한 제보는 대부분 허위이거나 착각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남성의 진지한 표정과 구체적인 언급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조민수였어요. 조민수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박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다고 했습니다. 계급은 상병이었고 박일병보다 1년 먼저 입대했다고 밝혔어요. 전역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사업을 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조민수의 첫 번째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박일병이 사라지던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경찰관은 즉시 수첩을 꺼내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조민수에 따르면 1990년 7월 12일 오후 3시경 그는 부대 외곽 순찰을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철책선 근처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북쪽에서 3명의 인물이 은밀하게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복장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우리 병사 한 명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조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마치 그때의 공포를 다시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끌려가던 병사가 바로 박일병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박일병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조민수는 그때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돌아가서 보고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박일병 실종 소동이 시작된 후였어요. 그래서 왜 그때 말하지 않았죠? 경찰관의 질문에 조민수는 머뭇거렸어요.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봤다는 걸 그들이 안다면 저도 위험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조민수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제공했습니다. 납치범들의 복장, 체격, 그리고 이동 경로까지 상세히 기술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로프와 약물 같은 것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박일병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완전히 기절해 있었죠. 그래서 끌려가면서도 저항하지 못했던 거예요. 조민수의 증언은 점점 더 생생해졌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했습니다. 10년 만에 나온 핵심 증언이었거든요. 군 당국도 즉시 움직였어요. 조민수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의 복무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의문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조민수의 복무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는 1990년 7월 12일 당시 부대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하사관 후보생 교육을 받기 위해 다른 부대로 파견을 간 상태였어요. 더 자세한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민수는 박일병 실종 당일 본인의 고향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여러 목격자들이 그날 조민수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리적으로 현장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경찰이 이 사실을 조민수에게 확인하자 그의 반응은 당황스러웠어요. 그건 제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날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의 확신에 찬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더 많은 모순점들이 발견됐어요.
조민수가 묘사한 사건 현장의 지형이 실제와 달랐어요. 그가 말한 철책선의 위치나 주변 지형의 특징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을 직접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의 추측 같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민수가 설명한 북한군의 복장과 장비가 그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그가 묘사한 특징들은 오히려 1990년대 후반에나 나타난 것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조민수를 다시 불러 추궁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조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그냥 관심받고 싶었어요. 조민수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조민수는 실제로는 박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적도 없었어요. 그는 다른 부대에서 복무했고 박일병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을 조합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박일병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관의 질문에 조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말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소식이 박일병 가족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이었는데 그것마저 거짓이었던 거죠. 박일병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아들 찾는 것도 힘든데 이런 거짓말까지. 박일병 아버지의 한숨은 깊었습니다. 10년간 품어온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난 기분이었어요. 조민수의 거짓 자백 사건은 오히려 박일병 실종 사건을 더 미궁으로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 회의적이 됐어요.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언론도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지만 그 내용은 박일병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였어요. 10년 만의 거짓 증언, 미제 사건의 허무한 반전이라는 제목들이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조민수의 거짓 자백 사건 이후 박일병 실종 사건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완전히 식어버렸고 더 이상 진지한 수사나 관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사건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2005년 실종 15년째가 되자군 당국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어요. 현재까지의 모든 수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박일병은 공식적으로 전시 실종자로 분류됐어요. 전시 실종자라는 분류는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망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존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두지도 않는 애매한 상태였어요. 법적으로는 7년 후인 2012년에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박일병의 개인 기록은 군 문서고 깊숙한 곳에 보관됐어요. 두꺼운 파일 속에는 실종 당일의 무전 기록, 목격자 증언서, 수색 보고서 등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서도 박일병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간단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7월 12일 오후 2시 15분 최종 무전 교신 후 행방불명, 실종 원인 미상. 22년간의 삶이 한 줄의 기록으로 요약되어 있었어요. 언론 아카이브에도 박일병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1990년 7월부터 8월까지의 신문 기사들, 그리고 2000년 조민수 거짓 자백 관련 기사들, 총 47건의 기사가 박일병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의 마이크로필름 보관소에서는 당시 신문들을 열람할 수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신문지 위에서 박일병의 이름을 찾는 것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전방 병사 실종 미스터리라는 큰 제목 아래 박일병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그 사진 속 박일병은 22세 청년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사진을 찍을 때 박일병은 자신이 몇 개월 후 영영 사라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박일병 사건은 가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급했습니다.
미제 사건을 다루는 사이트들에서 박일병의 이름이 등장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추측과 음모론 수준이었고 새로운 정보나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박일병은 북한으로 넘어가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이는 군 내부의 은폐 사건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2010년 실종 20년을 맞아 한 지역 신문에서 박일병 사건을 다시 다뤘어요. 20년 전 그날 DMZ에서 사라진 병사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자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지만 새로운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헌병대 소속 김 수사관은 은퇴 후에도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수사 업무를 했지만 박일병 사건만큼 미스터리한 건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해봤지만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어요. 김하사도 전역 후 민간인이 되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일병의 마지막 무전을 받았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박일병과 함께 복무했던 동료, 병사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공무원이 됐고 어떤 이는 사업을 했고 또 어떤 이는 직장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끔 모임을 가질 때면 박일병 이야기가 나왔어요. 박일병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박일병이 실종된 그 초소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설이 현대화됐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예요. 새로 부임하는 병사들은 가끔 박일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배들이 전해주는 부대의 전설 같은 이야기로요. 여기서 옛날에 병사 하나가 사라진 적이 있다더라. 그런 식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과 추측이 뒤섞였고 점점 더 신비로운 이야기로 변해갔습니다. 박일병이 사라진 그 길목도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초소에서 관측소로 이어지는 200m의 길. 지금도 병사들이 매일 오가는 평범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여기서 박일병이 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박일병의 발자국이 끝나는 그 지점에는 특별한 표시도 없습니다. 평범한 자갈길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곳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다를 거예요. 한 젊은 생명이 마지막으로 흔적을 남긴 곳이니까요. 군 박물관에는 DMZ 관련 전시물들이 있어요. 분단의 역사, 최전방 생활, 그리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일병 실종 사건에 대한 전시는 없어요. 너무 민감한 사안이고 또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라서 공식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거죠. 대신 박일병의 기록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이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그곳에서 박일병은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진 기록으로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박일병은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살아있는 기억에서 문서 기록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그마저도 잊힐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아픔이었어요. 2015년 박일병 실종 25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일상이 되었고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박일병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25년 전 그날의 기록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해 7월 12일 박일병 실종 정확히 25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박일병의 어머니는 이제 7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허리도 많이 굽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년 이날만큼은 부대 근처를 찾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또 왔다. 박일병 어머니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길목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찾겠다는 희망으로, 나중에는 그냥 그리움 때문에. 박일병 아버지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그는 아들의 행방을 끝내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일병이가 돌아오면
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2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던 거죠. 박일병의 여동생은 이제 40대 중반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도 둘 있었어요. 그녀의 아이들은 할머니로부터 삼촌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희 삼촌은 나라를 지키다가 사라진 영웅이야 라고 할머니는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삼촌은 사진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안아본 적도 없는 사람. 그저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속의 인물일 뿐이었어요. 박일병은 이렇게 점점 더 추상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박일병 가족은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혹시 아들의 행방에 대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전쟁포로나 실종자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박일병 어머니의 가슴은 뛰었어요. 하지만 그런 희망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위급 회담에서 다뤄지는 사안들은 대부분 큰 틀의 정책이었고 개별 실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박일병의 이름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박일병 가족을 찾아왔어요. DMZ의 미스터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박일병 사건도 포함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일병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단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선 박일병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 아들이 실종됐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28년을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박일병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어땠는지,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고 싶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이지 않은 추측이나 소문 수준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북한에서 박일병을 봤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조민수의 거짓 자백 이후로는 모든 제보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도 박일병 가족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미 30년 동안 격리된 듯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 박일병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해 박일병 실종 30주년을 맞아 작은 추모식이 열렸어요. 가족들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한 조용한 행사였습니다. 박일병이 다녔던 초등학교 동창 몇 명도 찾아왔어요. 이제 모두 50대가 된 그들은 어린 시절 박일병의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일병이는 정말 착한 친구였어요. 절대 나쁜 일 할 아이가 아니었는데 동창들의 증언은 30년 전과 같았습니다. 박일병은 여전히 모든 이의 기억 속에서 착하고 성실한 22세 청년으로 남아 있었어요. 2023년 현재 박일병 실종 33년째입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매우 고령이 되었어요. 박일병과 함께 복무했던 동료, 병사들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박일병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기억 속의 인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박일병 사건의 해결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고 관심도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200m 거리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탈영이었다면 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사고였다면 왜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납치였다면 누가, 왜,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33년이 지난 지금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박일병은 22세의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춘 채 영원히 그 여름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DMZ의 철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새로운 병사들이 매일 그 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박일병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길 어딘가에는 여전히 22세 청년의 마지막 발걸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박일병의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진실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 선정적 보도에만 관심을 갖는 언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에요. 박일병 같은 실종자가 다시 나오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철저한 수사 시스템일까요? 투명한 정보 공개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회적 관심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33년이 지난 지금도 박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80세가 된 그녀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년 그날이 되면 부대를 찾아갑니다. 아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기도를 올리며 말이에요. 일병아, 엄마는 끝까지 기다릴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고요한 DMZ에 울려 퍼집니다. 33년의 침묵을 깨뜨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부르짖음. 하지만 대답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철책선 사이로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박일병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33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그날의 진실은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실종이 가족과 사회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과 동시에 점점 무관심해져가는 사회의 모습도 대비시켜 보여주죠. 박일병 같은 실종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 문화,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 그리고 끝까지 관심을 잃지 않는 시민들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33년 전 DMZ에서 사라진 22세 청년 박일병.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실종자들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날인 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